꺾인 배우의 꿈. 언제부터인지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불렀다. 소 뼈다귀로 이루어진 건물. 농사꾼들은 뼈가 휘도록 일하고 술, 담배를 절약하고 아플 때도 약한 척 못 쓰면서도 심지어는 빚을 내고 소를 팔고 생명인 땅까지 팔면서도 기어이 자식을 학교에 보내려 했다. 우리는 안다. 자식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쥐약 먹고 죽어간 어느 어머니의 슬픔과 원한을. 아들의 입학시험 합격 소식을 듣고도 기쁨보다는 오히려 큰 걱정이 가슴을 짓누르는 숱한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막힌 심정을. 어린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노처녀로 늙도록 생명을 갉아먹는 듯한 고통스러운 여공 생활을 해야 하는, 심지어는 몸까지 파는 누나들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한 인간이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끝없는 가난과 질병, 중노동과 멸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평생을 통해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순간부터 평생을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간다.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소년, 소녀들이 학생복을 입고 거리를 오가는 같은 나이 또래들을 쳐다보는 그 쓸쓸한 눈망울에 담긴 패배감, 좌절, 자학, 절망. 그것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자식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던 부모들이 학교에 다니는 남의 집 자식을 볼 때 그 가슴 찢기는 괴로움을 무엇으로 표현하랴. 청옥에서의 꿈같은 학생 생활이 1년도 채 계속되지 못한 1963년 겨울 어느 날, 아버지는 태일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전적으로 재봉일만 돌보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봉틀 한 대를 놓고 온 가족의 노동력을 총동원해 삭제품 일을 해야 근근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태일이네 형편으로는 애초에 태일이를 청옥에 입학시킨 것부터가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겨울이 되자 제품 만드는 일이 바빠졌다. 어차피 태일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노릇이고 아버지의 생각은 그런 것이었다.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 태일이가 집을 뛰쳐나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태일이를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로 짓밟으면서 이렇게 외쳤다. 내 나이 15살에 중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공무로 성공을 한단 말이냐. 어디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되는 사람이 공부 가지고 하는 줄 알아. 돈 가지고 하는 거야, 돈. 이 병신 새끼야. 20살, 30이 넘도록 돈만 있으면 공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 병신들아. 지랄 용천하지 말고 어서 못 나가? 그렇다. 지랄 용천. 태일이 형편의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분수를 모르는 주제넘는 지랄 용천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철저한 밑바닥 인생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었다. 어린 나이에 벌써 무겁고 냉혹한 사회 현실의 짐에 짓눌려 허덕이며 멀고 지루한 고난의 길을 지나와야 했던 그는 어떻게든 공부를 계속함으로써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숨막힐 듯한 길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내 한 몸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생활, 고통받는 밑바닥 인생들과도 서로 사랑할 수 없었고, 한 기차에 같이 무임승차한 거지 아이를 보고도 반갑기는커녕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했고, 역벤치에서 초라한 시골 안악이 떨어뜨린 돈을 주워 가짐으로써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혀야만 했던 그러한 지난날의 생활 속에서 그는 도저히 그 어떤 희망도 보람도 느낄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학교를 그만두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듣는 순간 그의 눈앞이 깜깜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뇌성 번개가 세상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분분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업을 중단하기는 더욱 싫었습니다. 하루하루 나의 생활 속에서 배움을 빼버리면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정말 애가 타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내 나이 16살에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또 학업을 중단하면 나는 영영 배움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태일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아마도 이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매일매일 아버지의 꾸지람과 호통과 매질을 받아가면서도 학교에 나갔다. 집안일도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하였다. 어머니는 남편보다 아들 쪽 편을 들었다. 이런 일이 빌미가 돼 아버지는 한동안 끊었던 술을 다시 포금하기 시작했고 그의 가정에는 또다시 고함, 구타, 울음의 고통스러운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테일은 굴복하기 싫었다. 공부를 계속하려면 다시 집을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괴로운 결심이 싹 떴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또 무섭고 괴로운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 또 집을 나가자. 지금 이 환경에서 내가 학교를 계속 다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을 완전히 파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일이고 학업을 중단하기는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고학을 하기로 결심했다. 태삼이도 데리고 올라가서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작정했다. 아무도 없는 서울 바닥에서 동생까지 데리고 고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으나 그런 것을 따지며 망설이기에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 절박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배움의 길이 끊길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깨는 듯이 짓눌렀다. 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궁리에 궁리를 거듭한 끝에 아버지가 만들고 있는 잠바 제품 몇 장을 들고 무작정 집을 떠났다. 찬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어느 날 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서 테일은 동생 태삼이의 손을 잡고 몰래 집을 나섰다. 어린 두 형제 손에는 가방과 작은 이불 한 채, 그리고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어른용 모직 잠바 8장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바쁜 걸음으로 사람이 뜸한 길을 택해 명동 로터리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원대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내려 외곽 가는 시외버스로 갈아탔다. 대구역으로 나가서 바로 기차를 타면 아버지에게 붙잡힐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외관에서 내린 테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아버지의 소나기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몇 시간 동안 그는 다시 어머니 생각으로 가슴이 무겁고 답답해야 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께 제일 많은 괴로움을 당하실 것이고 객지에 나간 우리 두 형제의 염려로 많은 나날들을 눈물 속에 보내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은 그지없이 무겁고 막상 부모님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많은지 혼자 서러워서 뜨거운 눈물이 줄기줄기 흘러내리고 나를 형이라고 믿고 따라오는 동생을 보니 한층 더 처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마음을 강하게 못 가지면 서울 가서 고학의 꿈은 깨어진다고 생각하니 동심에 젖지 말고 서울 생활에서의 생활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두 형제는 밤 열차를 타고 다음날 새벽 서울 용산역에 내렸다.